망할까봐 하면 안 되죠.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하면 안 되죠. 이건 성공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해야 됩니다.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오르는데 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링에 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글러브를 딱 끼고 링에 딱 오른다는 건 그때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야 돼요. 이제 나눔 가수다 이야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예능 국장까지 거치시고 예능 국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 현업은 안 하잖아요. 연출은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현업에 다시 복귀하셨어요. 복귀하시고 이때 이제 나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딱 그 카드를 빼서 꺼내셨는데 이때도 쉽지 않았겠죠. 이런 정말 새로운 기존의 가수들을 순위를 매긴다, 경연을 한다, 이거 자체가 정말 센세이션했거든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또 강타한 예능이었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은 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 예능국장을 하고 현업에서 떠나니까 재미가 없어요. 뭔가를 막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뭔가 시청자들과 직접 소통을 하고 싶고 한데 그럴 기회가 박탈된 거예요.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셨지만 재미가 없으셨군요. 예. 재미가 없어. 이거 맨날 남 뒤치다거리나 해주고 나 이거 싫은 거야.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김태호하고 유재석이 무한도전 하고 있는데 내 예능국장이잖아요. 편성국에서 이거 시청률 안 나오니까 이번 가을 개편에 정리하고 새로운 거 하자. 개편안을 막 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는 내가 이렇게 모니터를 몇 주 해보면 무한도전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에 재밌는 게 이게 제일 재밌는 거야. 근데 시청률이 안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한 6개월만 버티면 반드시 올라간다. 이렇게 재밌는데. 그래서 내가 그 본부장단, 국장단 회의하고 사장까지 회의하고 그런 데서 내가 무한도전은 절대 안 쓴다. 여기서 무한도전을 직접 몇 번 본 사람이 있냐. 안 보지 이 사람들은.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거다. 나는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가야지 뭐 그러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남 뒤치다거리나 이렇게 다니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직접 뭔가를 하고 싶은데 현업에 돌아오고 싶은 거야. 그 당시 말해도 예능국장 하던 사람이 이제 특임 국장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 국장으로서 또 현업한다고 하기가 좀 뭐하고 막 이런데 그때도 마침 새로운 프로그램이 MBC에서 필요할 때였어요. 일요일 밤이 약간 저조해지고 그래서 내가 만들겠다. 그 당시에 예능국장한테 얘기를 했죠. 그 당시 예능국장도 나의 선배예요. 내가 워낙 어려서 해가지고 그 선배한테 가서 내가 국장 타이틀은 달았지만 직접 하나 만들 테니까 허락만 해주면 내가 만들어서 일밤을 살리겠다. 그랬더니 그래? 6개월이면 만들 수 있어? 그래요. 내년 2월까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거 해봐. 또 그러죠.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들어간 거죠. 허락을 얻고. 근데 그때부터 에너지가 막 살아나더라고. 사람이 사는 것 같은 이제. 내가 막 견업을 이제 한다. 그리고 이 적당한 두려움 있잖아요. 불안감. 이게 힘을 다시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해요. 그게 텐션을 되게 유지시켜주죠. 그래서 내가 복귀할 거로 이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거 내가 망하면 어떡하나. 그렇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이거. 죽겠더라고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예능 코미디만 했는데 버라이티만 했는데 일단 가수들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서바이벌을 한다 그러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깜짝 놀랄 것이다. 그렇죠. 거기서도 새로운 걸 찾았죠. 그거 찾는 순간 들깨처럼 확 물었지. 이거다. 이걸로 나는 간다. 기존 가수들은 어떤 저항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아니 내가 프로페셔널 가수인데 여기에서 또 평가를 받고 순위가 매겨지고 이런다는 거에 대해서 전 이건 그냥 시청자로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가수가 특히 그 톱 가수들이 뭐 무슨 서바이벌을 해. 아니야 이런 걸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가수들도 있었고 다른 노래 잘하는 가수들은 뭐 서바이벌도 뭐 할 수 있지 뭐 근데 나는 아니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긍정을 하는 쪽과 부정을 하는 쪽이 있었지만 긍정을 하는 쪽도 나는 아니야 이렇게 딴 사람이 하면 뭐 할 수 있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섭외에 성공을 했죠.
피디님이 35년 전에 MBC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MBC 최종 면접에서 입사를 한다면 요리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예, 그 기획안으로 합격을 하셨는데 마침 또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피디님께서 입사하셨던 그 당시에는 사실 이런 미디어 환경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현재 이런 미디어 환경이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공중파에 35년간 몸담으셨던 프로듀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요즘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프로 참 볼 거 없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고 네. 너무 자극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김 PD나 김 선배나 뭐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좀 프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칭찬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들 많이 하죠. 사실 저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지금의 상황이 허락하는 가장 좋은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양심 냉장고 같은 걸 한다. 사람 안 봐요. 안 보죠? 누가 나한테 어제 이경규 씨도 양심 냉장고 같은 거 해야 되는데 한번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고 지금 시대에 지금 상황에 맞는 스타일의 양심 냉장고류를 만든다면 성공할 수 있죠. 지금 스타일에 맞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것을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 지금 여행 프로 많이 하고 지금 요리 프로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대부분 다 토크 프로거든요. 그렇죠. 만들기 쉬우니까 정해져 있고 그래야 사실은 제작비도 나오고 광고도 붙고 하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제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부부를 출연시킨 적이 있어요. 2시간 특집으로. 네. 그때 김영만 유재석이 사회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애들 벌어 없다고 그러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네. 청소년에 관한 아이템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웃으면서 네. 나 어렸을 때도 요즘 애들 버릇없다고 그랬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연출할 때도 볼 거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네. 지금도 똑같아요. 볼 거 없다고 그래요. 근데 PD로서 내가 제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그 새로운 걸 찾는 것이 발전하는 거다. 앞으로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안주해서 제작비 어느 정도 타는 아주 안정적인 이 포맷에 스테이하지 말고 나가라 앞으로. 새로운 걸 찾아서 나가라. 그러다 보면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야 이게 발전을 하고 또 새로운 유행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보석 같은 그런 인사이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뭔가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딱 거기서 망할까 봐 두렵잖아요. 이것 때문에 거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할까 봐 하면 안 되죠. 망하면 어떡하지 하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성공한다라고 확신을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성공한다. 이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 가야 됩니다. 제가 또 하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글러브를 끼고 링에 오르는데 지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링에 오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글러브를 딱 끼고 링에 딱 오른다는 건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제작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네요. 복서가 그 대전을 앞두고 링에 올라가는데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 무조건 지는 거죠. 무조건 지는 거죠. 그래놓고 이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링에 올라가기 전부터 질 것 같은데 그런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PD님은 지금까지 다른 차원에 있는 그런 영향력을 많은 대중분들한테 주셨고 앞으로도 또 그러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양심 냉장고를 하기 전에는 정지선이 뭔지 거의 대부분이 몰랐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이후로 정지선이 횡단보도 전에 서야 원래 교통법규에 맞는 거구나. 그거 자체를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그때 깨달았고 정말 이런 프로그램 하나로 전 국민에게 이런 영향력을 단적인 예로 이 케이스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똑같은 것도 안 되고 이때는 된다. 때가 아니라면 아무리 용을 써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는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걸까요? 지금은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가 글로벌 대박을 일으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네. 1996년도에 일본에 연수를 갔는데 네. 그 당시에 후지 테레비가 1등 방송사였는데 네. 후지 테레비의 사장이 나한테 나는 우리 후지 테레비의 프로그램 중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프로가 이겁니다. 한 게 요리의 철인이라는 프로예요. 요리의 철인. 그게 3명의 대가 셰프가 멋있게 있고 탁 등장을 하면 매주 도전한 이태리 요리사가 도전하기도 하고 중국 요리사, 프랑스 요리사가 도전하기도 하고 매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 흑백 요리사는 큰 냉장고 나오고 막 해가지고 재료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는 예를 들어서 중식 요리사가 나왔다. 중식 셰프 딱 둘이서 이제 붙는데 네. 재료를 공개 안 하고 있다. 그 자리에서 재료를 탁 공개하면 예를 들면 우럭 한 마리가 딱 있는. 그리고 뒤에 있는 냉장고들에는 모든 음식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그 우럭을 딱 보는 순간 둘이 막 이러다가 쌌다 하면 60분이 딱 쌌다가 돼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막 만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단이 평가해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프로인데 그 당시에 압도적인 전체 1위를 하고 있었어요. 와, 96년도에 일본 96년도에 벌써 그런 프로그램 그런 프로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지금 스케일과 테크놀로지의 버전이 흑백 요리사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네. 근데 걔네들은 30년 전에 요리의 철인이라는 프로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프로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연수를 하면서 어디를 가도 무슨 텔레비를 틀어도 다 요리 프로야. 전부 요리 프로예요. 낮부터 밤까지.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2005년도에 요리 프로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시청자들은 요리에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뭐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런지 요리가 이게 맛이 있건 무슨 재료가 있건 뭐 뭘로 만들건 어떻게 볶아 만들던 삶아 만들던 관심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일본은 요리를 어떻게 만들지 뭘 하지 요리에 대한 관심이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있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요리 프로를 만드니까 그렇게 대박이 나서 모든 채널에서 막 낮이고 밤이고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요리에 관심이 생기니까 요리 프로를 어떻게 만들어도 거의 다 보잖아요. 열심히만 만들면. 그래서 이미 관심도 없던 한국에 그런 프로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막 요리사 전성시대가 나오고 이제 흑백 요리사까지 등장했잖아요. 이게 내가 만들었을 땐 잘못 만들어서 실패했을까? 아니죠. 더 잘 만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사는 성공했잖아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는가. 그걸 맞춰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게 성공을 좌우하는 그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노는 계속 젓고 있어야 되고 노를 계속 젓고 있다가 물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쫙 나가는 거다. PD님에 대해서 계속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재석 씨, 이경규 씨, 신동엽 씨, 김용만 씨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희극인들이 PD님에 대해서 계속 그냥 노를 젓고 있는 사람이다. 끈질기다.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한결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물론 당연히 좋아하는 걸 재밌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지만 어떻게 그 원동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저도 힘들잖아요. 뭐 편집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그냥 며칠씩 밤을 새면서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기 싫거든요. 이 PD 생활을 하다 보면 편집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서 편집실에 들어가는 시간은 미루다가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럴 때 들어가서 혼자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가분들이나 우리 지금 후배 PD들도 힘들 거예요. 편집하는 게 내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지루하고 인내를 필요로 한 이제 작업이라 진짜로 저는 국장급 PD가 됐을 때도 편집을 제가 직접 했거든요. 보통 그렇게 안 하지 않나요? 안 하죠. 난 차장만 돼도 안 하죠. 근데 국장 돼서도 해가지고 마지막에 파인 커팅까지를 제가 다 하고 넘겼어요. 편집실에 들어갈 때가 얼마나 싫으냐면 내가 소라면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일 거다.
그런 기분을 가지고 편집실에 들어갈 정도예요. 그것도 매주 매주 또는 며칠씩. 네. 아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끝까지 국장이 되면서도 그 편집을 끝까지 한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원칙을 하나 정하면 내 스스로 그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남들 눈에는 그게 끈질기다고 보이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나는 예를 들면 편집은 내가 PD라면 반드시 직접 해서 내 손을 거쳐서 방송이 나가야 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쉽잖아요. 그냥 간단하잖아. 근데 그거를 지켜요. 지키니까 남들 보면 자, 국장 됐는데 편집을 한다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나는 내가 정말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기 싫은 그거를 그래도 나는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규율을 스스로 이렇게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들깨처럼 연출하다의 책에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공이란 많이 웃는 사람이다. PD님께서 정의하시는 성공 한 말씀 이렇게 한번 쫙 부탁드리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네.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써서 그 성공의 한 문장 한 문장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와 닿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역시 대문호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그분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네.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라는 말, 그게 가장 와닿았고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네. 그리고 그것과 비슷하게 내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공의 구절 중에 하나가 어린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어린 아이들에게서 사랑받는 것, 그게 인생에 대해서 정말 인생에서 큰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웃는 것과 네. 어린 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네. 이게 사실상 나를 돌이켜보면 네. 성장을 하면서 내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요. 내 안에 어린아이들이 없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소통이 안 되니까 어린아이들한테 사랑받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걸 봐도 애들은 까까까 웃는데 네. 어른들은 아무도 안 웃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냥 단어를 치면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스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같은 것도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고, 같은 상황이라도 긍정적으로 밝게 볼 수 있고, 자꾸 어둡고 무거운 마음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잃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